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한국 문학의 전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사실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의 전통을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학과 풍자, 자연 친화가 바로 그것인데요. 저는 여기에 먹과 신명, 여유로운 시형식까지 더해서 총 5가지의 한국 문학의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제가 첫 번째로 꼽는 한국 문학의 전통은 먹과 신명입니다. 저는 이걸 오늘날의 말로 스웨그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어디서 느끼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요새 오디션 프로그램의 종류도 정말 많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포맷은 노래와 춤을 경연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1000년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 감정들을 바로 노래와 춤으로 풀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려가요, 시조, 그리고 민요와 같은 운문문학들이죠. 노래로서 털어내고 춤으로 풀어내는 이러한 전통들이 이어져서 DNA 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디션 프로그램 에서 그렇게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이 계속 출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해학과 풍자입니다. 이 해학과 풍자는 둘 다 웃음의 미의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해학과 풍자는 둘 다 웃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웃음을 유발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냐면, 해학은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반면에 오히려 그 순간만큼에는 풍자의 경우 긴장을 유발한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말이에요, 사실 지금 눈을 감고도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수업에 굉장히 능숙해졌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사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시절이 있어서 눈을 뜨고 있는데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만큼 수업을 못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06년도였어요. 제가 졸업하자마자 어떤 학원에 가게 돼서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말이죠.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새벽 2시까지 내내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수업에 능숙하지 못하는데 가르쳐야 할 내용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늦게 퇴근한 다음에도 맨날 그 다음날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업 연구를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계속했어요. 해가 뜨고 나면 겨우겨우 다음날의 수업 준비를 마치고 정오가 돼서 다시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또 가르치고 또 준비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매일 긴장되어 있고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토요일 저녁 6시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그때 정영돈과 정준하가 풀장에서 튜브를 타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팔을 접고 있는데 둘 다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시소처럼 이렇게 튜브가 제자리에서 뒤뚱뒤뚱 거리기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겁니다. 박장대소를 하고 눈물 쏙 빠질 정도로 그렇게 웃고 나니까 제 일주일 동안 정말 힘겨웠던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됨을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무한도전의 완전 팬이 돼버리고 말았죠. 실제로도 무한도전을 마칠 때 저는 정말 감사의 편지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웃음이 사람의 활력이 되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웃음이 긴장 해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웃음에는 이런 긴장 해소의 웃음뿐만 아니고 오히려 긴장을 유발시키는 웃음도 존재한다는 걸 아시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사실 저작권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출처를 밝히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KBS의 개그 콘서트에서 용감한 녀석들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 한번 보시죠. 성광,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오케이. KBS 개콘 여자 PD 진짜 못생겼어. 농담 아니야? 농담 아니야? 이제 나는 이름 하나로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잘 들어. 이명박. 용감 아니었었어요. 짜잔! 잘 보셨나요? 이 코너의 제목이 왜 용감한 녀석들인지 여러분들 조금은 감이 오시죠? 이 코너는 사람들에게 웃음도 좋지만 긴장감도 주기 때문입니다.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의 개그의 주요 대상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방금 이 개그 콘서트의 프로그램의 PD라든가 아니면 현직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한자를 언급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이 웃음에는 긴장이 있을까요? 바로 비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말이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면 결국 뒤끝이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비판을 하는 걸까요? 두려움도 주는 만큼 바로 통쾌함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음에 만날 작품인 봉산탈춤에서도 피지배 계층이 지배 계층을 비판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처럼 평등사회가 아닌 신분제 사회인 조선시대에서 그 봉산탈춤을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그걸 생각해보면 독이 쌓이면 결국 병이 되고 굶어서 터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대의 지배계층인 양반들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면 오히려 면전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할 거라고 하는 양반들의 셈이 반영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문학의 기능 중에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긴장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쌓인 화를 배설하듯이 날려버리면 통쾌함을 주는 이치인 것이죠. 풍자는 그러한 점에서 카타르시스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학과 풍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다른 기능을 하는 웃음의 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문학이 주는 유용성, 즉 효용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알려드릴 우리나라의 전통은 바로 한의 정서입니다. 자, 한의 정서인데 이 한의 정서는 딱 한 글자로만 쓸 수 있으니까 한 글자로 쓰이는 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려가요 가시리에 대해서 만나보신 적 있나요? 가시리 가시리하고 나는 바리고 가시리하고 나는 날러는 어띠 달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서남에 아니오세라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신 듯 도시오쇼쇼. 이 작품 말고도 혹시 현대시 중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자, 이 두 개의 작품은 천년의 간격이 있는데요. 정서와 태도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도 계속 기다리겠다는 마음인데 이거를 한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선생님, 저는 한이 정말 싫어요. 왜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오늘날에 내가 이어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전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마냥 기다리는 거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은데요? 오늘날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 기다림의 가치를 공감하지 못하니까 이걸 전통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이 다루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정 중에서는 무조건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도 없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경우가 굉장히 빈번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 순간이 분명히 오긴 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은 직업을 계속 하느라 굉장히 고민하시고 힘들어 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해서 벌이를 벌기 위해서 끝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가 사실은 한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은 필연적으로 사랑과 인내라는 속성이 함께 있는데요. 한은 복합 감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형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운 일을 감내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에는 필연적으로 사랑과 인내라는 이 두 가지 속성이 함께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을 우리는 복합감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나라가 한의 정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에서도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섬나라에서도 대륙을 가기 위한 발판으로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어느새 인내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 참아내는 인내, 즉 은근과 끈기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저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세계 4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급격하게 순위가 내려가서 20위권 바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기에 단합해서 뭉쳐서 이겨내는 바로 한국인의 저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러한 태도의 저변에는 한의 정서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한국 문학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연 친화입니다. 여러분들 등산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계속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산 중턱쯤에 그리고 풍경도 굉장히 좋은 곳에 우리가 쉬어갈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자입니다. 근데 이 건축물에는 자연 친화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 건축물들을 보면은 자연과 건물 사이에 벽으로 단절되어 있지만 이 정자에는 벽은 없고 기둥만 있어요. 기둥 사이사이에 공간이 다 열려 있어 출입도 굉장히 자유롭고 자연 풍광을 더 크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시조를 하나 써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령하여 초려상단 지어내니 나 한 칸, 다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어 불러두고 보리라. 자, 이 시조를 여러분들께 적어 드렸는데 이렇게 자연을 아예 집에다 두고 모셔두고 함께 산다는 물화일체의 사상은 우리 문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주제이고 또 자연보호, 환경보호가 화두로 떠오르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전통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통인데요. 바로 5번째 전통, 여유로운 시 형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형시라고 아세요?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라고 하는데 우리 문학에서 대표적인 정형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시와 시조가 있습니다. 근데 한시는 원래 발생한 곳이 중국이고 우리말로 읊을 수 있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 노래에서 오늘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인 시조를 예로 이 여유로운 시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시조의 가장 기본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평시조는 세 줄로 되어 있는데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초장, 중장, 종장이 모두 사음보, 4마디로서 반복된다는 것이 시조의 굉장히 중요한 형식입니다.
음보율의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음수율로 따졌을 때도 기본적으로는 3글자 내지는 4글자의 3, 4조 혹은 4, 4조의 음수율을 정해진 형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노래에서 가장 정형성이 강하다라고 불리는 시조조차도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글자 수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하고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지금 제가 시조를 적었으니까 이 시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4마디, 4마디, 4마디 이렇게 음보율이 4마디 4음보가 반복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여기에서 글자 수를 보시면요.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기본적으로 3, 4조, 4, 4조를 하고 있죠. 3, 3, 4, 4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3, 5, 4, 3입니다. 기본적으로 3글자, 4글자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간혹가다 5글자가 나올 때도 있고 심지어 이 종장의 두 번째 마디에서는 7글자도 쏠쏠이 보이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유로운 시 형식, 다른 말로는 가변적 음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가변적 음보율이라고 얘기할 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음보가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 하나의 음보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변적 음보율은 하나의 음보 속에 들어가 있는 글자 수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져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왜 음수율을 고정하지 않냐? 음수율을 고정했을 때는 이 고정된 형식이 주는 깔끔함과 그 절제미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글자 수에 여유를 주는, 즉 시형식에 여유를 주면 창작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자유도를 부여합니다. 즉 주제를 구현하는데 여유로운 시형식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로움의 스웨그가 우리 시문학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이죠.